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기출 분석 과정의 레벨 2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는 레벨 1하고 차이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이 되었지만, 레벨 1은 각 단원마다 각 단원에 해당하는 개념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레벨 2는 아마 문제를 푸시면서 아시겠지만 여러 단원의 개념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우리가 함부로 나눌 수는 없죠. 난이도 순이 아니라 연계가 되어 있는 통합 문제이냐 아니면 각 단원별 개념 문제이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레벨 1은 이미 했다라고 다 가정을 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중복돼서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잘 따라오시면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과학의 본성이 4개의 중요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4개의 단원명이 뭐였습니까? 일단 첫 번째가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특성을 갖느냐, 두 번째가 과학은 어떤 방법으로 사고가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학적 탐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과학 이론의 특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전 문제이지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1번. 똑같은 관찰 내용에 대해, 그러니까 똑같은 관찰을 했는데 교사의 해석과 학생의 해석이 다른 점, 여러분 여기다 주시고, 우리가 이거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찰에 이론의 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이 이론의 전성뿐만이 아니라 주관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학의 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그거를 설명해 봐라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구성주의를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구성주의라는 것은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된 심리학적인 관점이자 철학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구성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행동주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행동을 측정하는 건데 행동의 변화예요. 어떤 행동? 바람직한 행동으로의 변화죠. 근데 그냥 바람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바람직한 행동으로의 변화를 행동주의에서의 학습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주의 관점이 있죠. 인지주의에서는 학습을 뭐라고 합니까? 인지구조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지구조에서의 학습이죠. 그러면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은 뭐라고 합니까?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는 건데, 학습자가 구성을 할 때 학생의 머릿속이 백지가 아니라 이미 수업 이전에 학생들은 대체적 개념들, 5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 개념들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이론할 때 대체적 개념들 외웠었죠? 대체적 개념들이라는 거는 과학자나 아니면 과학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과는 어긋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치만 5개념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대체적 개념들은 학생의 인지구조와 굉장히 정합적이고 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학생들이 자연현상을 바라보고 이것을 해석하는데 기본적인 틀이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게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학습이 뭐냐면 개념의 변화다. 개념 변화 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읽지 않아도 교사의 해석과 학생의 해석이 다른 점이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수업 이전에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개념이나 어떤 대체적 개념들과 같은 개념이나 이론,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포인트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업 이전에 이미 학생은 머릿속에 자신만의 개념이나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내용은 지문에도 있고요.
지문에 해석이 달랐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찰 사실고 사실이 있고 교사가 원하는 해석이 있고 학생의 해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 2번입니다. 수업에 대한 묘사에서 나타난 바 이 교사가 견지하고 있는 과학 지식 형성에 관한 관점을 한 문장으로 기술하시오라고 했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줄쳐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과학 지식 형성에 관한 관점. 여기죠. 여러분 여기다 줄치시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봐야 돼요? 과학 지식이 형성에 대한 관점이니까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 방법적인 거, 그리고 사고적인 거,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냐면 식물은 어떻게 먹이를 얻는가 주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종류의 씨앗을 심어서 이것을 쭉 나오니까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고 기록했다라는 것까지가 바로 뭡니까? 실험을 설계하고 변인 통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실험에 대한 내용이고 3주 교사는 학생들에게 창가와 암실에서 자란 식물들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해석해 보게 함으로써 관찰된 내용으로부터 일반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줄쳐야 될 부분이 나타났죠? 어디입니까? 관찰된 내용으로부터 일반화를 이끌어낸다. 자, 일반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서 일반화시키는 귀납주의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구나.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은 생각이자 사고이자 철학적인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용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최근에는 철학적 관점 이런 걸로도 나오죠. 사고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입니다. 학생들이 교사가 원했던 해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시도할 필요가 있는 교수 전략 2가지를 기술해라 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원했던 해석에 이르게 하려면 이거는 올바른 학생들이 해석은 C1을 얘기하는 거죠. 교사의 해석은 C2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C1이 C2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C1을 확인해서 불만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되고 이런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C2를 도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도록 쓰시면 되고 해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교사가 식물의 광합성 내용. 자, 광합성 줄치시고요. V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있는 V 다이어그램도 줄치셔야죠. 중간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V도가 보는 순간 V도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도 생각도 머릿속으로 끌어올리세요. 자, 그러면 1번입니다. 1번에 해당하는 요소. 여러분들 V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소를 적는 거죠. 용어 적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위치가 뭡니까? 초점 질문이죠. 우리가 상호작용도 나왔었고 원리, 개념, 지식주장, 기록, 변형 2번 위치에 있는 건 뭡니까? 가치주장이죠. 다 시험에 나왔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초점 질문이라고 하고 사건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적합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죠. 자, 여러분은 사건의 내용을 근거로 여기다가 형광펜 자, 줄치시고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답만 막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탐구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된다? 가설하고도 관련이 된다. 이 가설이라는 것은 결론 도출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게 주제와 목표 이런 것과도 사실은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주제와 목표와 관련된 탐구 문제를 인식하면 이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 가설이고 이런 잠정적인 답에 기초해서 연구 탐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실제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이 결론 도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보면 그래서 가설을 빵꾸 뚫어 놓으면 문제를 찾거나 주제를 찾거나 결론 도출을 찾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실험 방법을 우리가 봐라라고 했습니다. 이 실험 방법은 실험 방법을 통해 나오게 된 결과를 예측하고 이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 도출을 알면 가설도 알고 문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출제자이신 분이 실제 어떻게 문제를 찾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여기다 주시는 게 사건이 바로 뭡니까? 실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 방법을 알면 결과를 알 수가 있고 결과를 알면 이것으로부터 결론 도출이나 문제나 가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험 방법을 알 때 어떻게 결과를 해석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탐구 문제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기술해야 되고 가설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로 결론 도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사건 실험 방법을 보면서 변인을 찾는 거예요. 아셨죠? 포인트 변인을 찾아라.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용액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용액 2개의 시험관에 넣는 다음에 A 시험관에는 물풀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알고 있어도 지금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변인 찾고 해석하고 이러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는 물풀을 넣지 않았다. 그 다음에 빛을 똑같이 비추어졌다. 여러분 이게 빛이나 그 다음에 용액이 들어있는 용액의 양이나 시험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독립변인이죠. 통제변인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조작변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물풀이 있고 하나는 물풀이 없는 것이다. 이게 조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4번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죠. 용액의 색깔은 누구 때문에 변하냐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변인 중에서도 조작변인인 물풀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의 관계로 기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풀이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하니까 그 내용으로 기술하면 되죠. 물풀의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할까? 아니면 물풀이 있는 쪽은 이산화탄소가 소모가 되는지 없어지는지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인 간의 관계가 들어있도록 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쓴 답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인이 잘 들어있도록 쓰셔야 되고요. 2번입니다. 이 그림에 2에 들어갈 요소를 써라. 가치주장이죠. 근데 여러분은 가치주장에다가 또 형광펜 그 위치에다 쓰고 가치주장은 여러분 우리가 부의도에 왼쪽이 뭐였냐면 이론적인 측면, 오른쪽이 탐구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가치주장은 이거는 정의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가치잖아요. 그래서 정의적인 측면과 관련이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걸 했냐면 블룸의 5가지 정의적 측면의 요소가 뭐였습니까? 정의적 영역의 평가,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여러분이 이거에 각각의 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레벨 1에서 정의적 영역의 5가지 분류도 기억나시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좋아, 나빠, 이로와, 해로와 이런 것들이에요. 광합성은 인간의 삶에 이로운 역할을 하죠. 지구에 이로운 산소를 우리가 동식물이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생명활동이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 판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이어그램에 들어갈 내용과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관련 있는 요소를 하나씩 선택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요소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왼쪽에다가
빨간 펜이나 이런 걸로 각 문제마다 포인트가 되는 핵심 요소를 하나씩 써놓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위쪽이나 왼쪽이나 이럴 때 굵은 펜이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마킹펜 말고도 동그란 이렇게 둥근 펜이 나오던데 굵은 걸로 키워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아제면 피아제, 아니면 여기는 지식 구성 요소잖아요. 그런 걸 써놓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넘기다가 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단원별로 묶어놓긴 했지만 그렇게 자꾸 포인트를 보려는 노력을 하세요. 여기 보면 지식의 구성 요소인데, 지식의 구성 요소가 최근에 화학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출제가 됐긴 했지만 문제에는 나왔지만 걔가 핵심 요소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샤를의 법칙인가 보일의 법칙으로 해서 이게 법칙,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에 뭐 개념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른 전공에서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의 구성 요소는 살아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면 요소를 보니까 이론, 원리, 개념이죠. 여러분이 이론은 사실적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라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관찰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칙들에 대한 법칙인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뭐라고 했냐면 개념들에 대한 관계다. 개념들에 대한 법칙이다. 개념 간의 관계는 법칙이죠. 근데 개념들에 대한 개념들 간의 관계를 보는 거는 바로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법칙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찰된 사실들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인데 우리가 개념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학 용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여기서 찾아봅시다. 식물은 다양한 생명활동을 한다. 생명활동? 근데 다양한 생명활동? 우리가 여기서는 광합성을 봤는데 여기서 다양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원리랑 헷갈리면 놔두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이산화탄소, 물풀, 빛. 이거는 과학적인 용어들이죠. 개념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 물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물풀, 그리고 자란다, 그 다음에 빛, 그리고 필요. 근데 빛이 필요하다는 빛을 우리가 쪼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물풀과 빛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을 통해 나오는 관계죠. 관계를 표현한 건데 다양한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다르게 좀 더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생명활동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이론이고 세 번째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용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와 나는 탄화수소 화합물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두 이론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다. 자, 이렇게 쭉 길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문제로 가면 첫 번째 문장은 교과 전공이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교사는 나에서, 그러면 왼쪽에 나를 가봐야죠. 나에서 기업과 니은을 각각 무엇이라고 설명했을까 적고, 자, 이게 1번입니다. 그러면 먼저 얘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나번에 가서 보니까 탄화수소 화합물의 기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고무풍선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고무풍선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모형이죠. 비유 모형이죠. 비유 모형. 그래서 모형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고무풍선 4개를 같이 묶었을 때 풍선끼리의 접촉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화학 전공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전자쌍 반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쓰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교과는 이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비유나 모형이 나오면 대응 요소. 아셨죠? 대응 요소를 찾는 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아셨죠? 대응 요소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니까 탄화수소화물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고무풍선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면과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 개씩이죠. 효과적인 면,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인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무풍선처럼 친숙하고 시각화시켜 줄 수 있고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자쌍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시각화시키고 구체화시키니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친숙한 소재를 활용하고 학생들이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도록 하니까 흥미 유발에 참여도, 호기심의 동기 유발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은 특히 다른 전공자들은 한계점 효과적이면 이거 다른 전공자들도 형광펜으로 줄치시고 항상 비유나 모형이 나오면 나오잖아요. 효과하고 한계점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한계점이 엄청 중요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대응되지 않는 바로 비공유 속성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대응 요소는 바로 뭐예요? 공유 속성이죠. 비유물과 목표물 간의 공유 속성. 그 다음에 비유물과 목표물이 목표물을 100%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공유 속성을 찾는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계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한계점은 뭐예요? 비유나 모형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100%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 대응하면 오개념이 유발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한계점이죠. 근데 최근의 문제 유형은 이런 일반적인 한계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가 대응이 안 되는데 잘못 연결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데 바로 비공유 속성을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 전공적인 내용이지만 실제 공기의 분포와 전자밀도의 분포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기는 여러분 혼합물이니까 균일 분포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전자밀도는 실제 균일한 분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반발력의 크기 같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교관이기 때문에 다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이거는 그 해설서를 좀 참고하시되 우리가 지금 최근의 경향을 보면 실제 구체적인 공유 속성과 구체적인 비공유 속성을 찾아야 된다. 이거는 모든 전공이 다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압의 작용입니다. 대기압의 작용 줄치시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지구과학이나 화학에서는요. 이거 형광펜으로 딱 이거 박스에 놓으시고 이 실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자, 이거 보시고 자, 이런 실험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2차 수업 시연을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상충 상황의 노출을 실제로 제공해봐라. 어떤 실험을 보여주면 되느냐.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실험 자체를 외우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문제로 갑니다. 이 수업에서 라와 바 과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정은 그러면 라하고 바에 해당한 동그라미 치고요. 개념변화 학습 모형에서 어느 과정이냐. 개념변화 학습 모형 줄치시고요. 여러분은 뭐가 생각납니까? 개념변화 학습 모형 그랬으니까 드라이버의 개념변화 학습 모형이 생각나죠? 개념변화 학습 모형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선개념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구성하는 과정이죠. 이 새로운 생각을 구성하는 과정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어떻게 됩니까? 명료함이 교환, 상충 상황의 노출, 새로운 생각의 구성, 새로운 생각의 평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생각에 대한 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되죠. 자, 실제로는 최근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렇죠. 명칭도 아직도 많이 나와 있고 최근에는 새로운 생각의 평가가 누가 하느냐, 주체가 누구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처럼 이렇게 쓱 그냥 수박 겉타기식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별
활동과 특징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그 단계를 봅시다. 가번, 유리로 된 주스병, 빨대 3개, 그리고 유리관이 꽂힌 고무마개가 있다. 아래 그림처럼,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주스가 있을 때 병에 든 주스를 빨대로 이용해서 마셔보자. 그러면서 교사가 왜 빨려올까요? 자, 왜 동그라미하고 인과적 의문이죠. 그랬더니 학생이 빨대로 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실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는 내가 빨았다라는 건 변화 중심적인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서 또 뭐 찾아봐야 돼요? 아동의 사고의 특성. 여러분들 프린트나 아니면 우리 카페 게시판에도 있으니까 보셔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라번, 그러면 이번에는 유리관이 꽂힌 고무마개로 주스병 입구를 밀봉한 다음에 유리관을 빨아보세요. 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빨대로 빨았을 때 물이 올라오는 이유는 압력 차이 때문인데 아이들은 빨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완전히 차단을 하면 아무리 빨아도 안 올라오죠. 바로 이것이 빨아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알투 상황을 제공하는 거죠. 상충 상황이 노출입니다. 그러면 봐도 읽어봐요. 그러면 고무마개를 빼고 그림과 같이 T자로 연결한 빨대를 꽂고 불어보세요. 학생은 빨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불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불었더니 주스가 올라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상충 상황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업 모형의 배경이 되는 철학적인 관점 또 나왔네. 형광펜. 여러분의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요. 여기 보면 이러한 수업 모형의 배경이 되는 철학적 관점. 아까도 나온 거 아니에요. 형광펜을 쭉 줄쳐야죠. 이거 뭐예요? 바로 왜 상충 상황의 노출을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학생의 선개념을 과학개념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불만족을 유발하기 위해서죠. 바로 구성주의적인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적 관점, 인식론이죠. 근데 철학적 관점이라는 건 과학적 방법이자 아니면 과학적 사고이자 이런 철학적 사고 방법이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구성주의는 학습이론이자 심리학적 관점이자 바로 철학적 관점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구성주의가 됩니다. 아까 1번 문제랑 연결이 되죠. 자, 이번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는데 1번은 전공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세트산과 수산화 나트륨 3가지 모양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쭉 주시고요. 주제잖아요. 논술문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 항목을 보니까 첫 번째 모형의 일반적인 특성을 포함시키시오 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뒤에 14번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4번에 가보면 거기 2014년도죠. 근데 2014년도에 교수님들이 여기 모형에 관한 이런 설명을 이렇게 던져주십니다. 여기 보면 물리학의 발전과 물리 교수학습 상황에서 모형의 의의를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모형의 의의가 나오죠. 우리가 쪽지 시험을 통해서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 외우겠지만 여러분 여기는 모형의 의미예요. 의미. 아시죠? 모형이 우리한테 주는 의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보니까 모형이란 지금 잠깐 외워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론의 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 모형은 이론하고 공통적인 속성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론도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체계고 모형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건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론은 모형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중요하지만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2가지예요. 첫째는 모형이라는 거는 과학 지식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 하지만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할이 뭐냐? 이미 관찰된 현상에 대한 설명 제공 1번, 새로운 사실에 대한 예측과 실험을 유도 2번, 그리고 더 새로운 여기서 결과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이 제안 3번 이거죠. 그리고 기존의 모형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4번. 하지만 한계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따가도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과학교육에서 모형이 갖는 의미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모형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바로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제가 해설을 써놓은 그 첫 번째 문단 있잖아요.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과학이론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관적이고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모형을 활용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길게 쓸 필요 없어요. 한두 문장이면 됩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에서 모형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과학교육이잖아요. 그건 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형을 우리가 활용하는 의의가 뭐냐? 아까 화학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구체화시켜주고 그리고 시각화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개념 이해에 효과적이고, 그죠? 또 학생들의 동기후발이나 이런 데 정의적인 측면에도 효과적이다. 이런 2개 정도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트가 과학교육에서 모형이 갖는 의미니까 교수학습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수단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데 이해를 돕고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이 되죠? 자, 모형의 일반적인 특성은 여러분이 2문장 정도로 템플릿을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에서 모형이 갖는 의미도 템플릿을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개념 이해. 우리가 과학교육에서는 교수학습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개념 이해와 동기유발에 효과적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보면 모형 가나다를 이용을 해서 중화 반응을 가르칠 때 과학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사 또는 학생 입장에서 장점과 한계점을 서술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과 연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화학이신 분들은 교육과정 다 찾아보셔야죠. 자, 우리가 보면 모형 가, 나, 다가 있는데 산염기가 실제 교육과정에서 딱 명시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통합과, 그 다음에 이제 화원, 화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형 가처럼 이거는 입자적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중학교 수준이죠. 근데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그냥 이런 물질이다 라는 걸로 그냥 설명할 때 나는 우리가 아레니우스 관점이니까 통합과학, 그 다음에 다는 여기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관점이 들어가니까 이제 화원 정도로 들어가죠.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연계되는 측면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다른 전공이신 분도 왼쪽에다가 아니면 뭐 빨간 펜이나 아니면 진짜 굵은 펜으로 키워드를 써놔야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교육과정에서 연계되는 것들 있죠. 이게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에서의 연계되는 개념들을 잘 정리해 두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학은 산염기하고 산화원원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하고 7번이 사실은 같이 연결이 되죠. 다음은 식물의 꽃기관 발달을 설명하는 도식도이다. 그러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 꽃기관의 발달 과정에는 생명체의 특성인 창발성이 잘 드러나 있다. 여러분은 창발성에다가 줄치시고 논의 항목에 따라 써라 그러면서 단 창발성의 정의가 나왔죠. 자, 형광펜으로 박스 거기다 쭉 다 줄쳐 놓으세요. 창발성이라는 게 뭐냐? 다른 전공에서도 중요합니다. 창발성이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다른 단계, 이전 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이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학에서는 특히 많다는 거예요. 유전이라든지 생식이라든지 항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주제별로 잘 기억하셔야 되고, 물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전지 아니면 전선, 꼬마전구 이런 것들만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걔를 연결하고 나니까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볼 수 없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화학도 똑같죠. 수소 더하기 산소가 물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수소하고 산소와는, 물이라는 거는 수소하고 산소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구과학에서도 뭐 공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각각 요소만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상이 기상이나 기후현상이나 날씨의 변화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한 가지씩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약간 교과적인 내용이니까 해설 6번하고 7번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입니다. 또 형광펜으로 줄치시고 과학사죠.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기억. 가에서 당시 과학자들은 화합물과 혼합물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가번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교과적인 내용이죠. 근데 교과적인 내용이니까 각각의 정의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베르톨레가 용액이나 합금, 용액이나 합금은 용액이니까 이거는 혼합물이죠. 균일 혼합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프루스트가 얘기하는 건 화합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물하고 화합물은 전혀 다른 정의인데 이것을 헷갈리니까 어떤 사람은 혼합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화합물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서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기억은 맞고요. 교과입니다. 니은. 나로 볼 때 아보가드로의 가설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과학자 사회에서의 합의입니다. 라는 거죠. 자, 가설이 받아들여진 것은 과학자 사회에서의 합의. 줄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번을 우리가 보니까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근데 당량값이 그 시대는 달랐다. 그런데 1860년에 국제화학자 회의에서, 자, 이것만 봐도 벌써 화학자 회의라는 것 자체가 과학자의 사회가 나타나죠. 사회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카니자로가 바로 원자설을 개선한 아보가드로의 가설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고, 바로 과학자 사회에서, 그리고 이것을 과학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형광펜 주시고 과학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다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냐? 근거를 써라. 그러면 받아들였다. 이 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입니다. 라카토스의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 라카토스 이론 주시고요. 떠오릅니까? 라카토스의 이론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기는 개념적인 어떤 구조,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규칙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진과 퇴, 이것입니다. 나에서 아보가드로의 가설은 전진적 연구 프로그램의 사례이다 라고 했는데, 전진적 연구 프로그램 줄치시고요. 전진과 퇴행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설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퇴행도 설명은 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력도 있어야 되지만 전진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예측력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은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근거를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원자설로 설명하지 못했던 기체 반응에서의 부피비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학자들이 가설을 받아들여서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혼란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거기가 핵심이 아니라 이걸 받아들여서 예상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 부분 안 쓰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9번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유형의 학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육과정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자기 교과 영역의 주제가 나오면 반드시 교육과정 찾아보시고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또 마지막 기회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러 가지 유형의 학습입니다. 자, 줄쳐 놓으시고 벌써 느낌은 오죠? 오스벨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오스벨이 쭉 떠올라야죠. 아, 유의미 학습의 조건, 유의미 학습의 원리, 유의미 학습의 유형들,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러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기억. 가에서는 새로운 학습 내용에 의해 기존 선행 개념의 준거 속성이 확장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 자, 줄쳐놓고요. 이게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준거 속성이 확장되거나 수정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봐서 출제자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파생적 포섭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파생적 포섭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학습 유형에서 파생적 포섭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성과 금성이 지구형, 목성과 토성이 목성형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왕성도 목성형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됐습니다. 그냥 목성형 행성에 하위적 개념이 하나가 늘어났을 뿐이죠. 어떻기 때문에 목성형이야, 무엇 때문에 라는 준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파생적 포섭입니다. 하위적 학습이고. 나번입니다. 기억에 여기 니은입니다. 기억은 과학 지식이 과학자 사회에서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도 줄쳐놓고요. 이런 표현들이 좋죠. 이거 다 과학의 사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합의도 일으키고 지식도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수정도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억은 행성으로 분류되던 명왕성이 실제 이게 분류 기준이 개정된 다음에 외소 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정되었죠? 디귿입니다. 다에서 이 학생이 처하게 될 상황은 파인젠 웨스트의 포도덩굴 모형의 4가지 학습 상황 중 조화 상황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파인젠 웨스트의 모델은 4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래로 자라는 덩굴.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인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로 자라는 덩굴. 그러면 이거는 자발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학습 상황은 4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2개가 이렇게 상충되는 거다. 갈등 상황이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치 상황, 조화 상황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없고 형식적은 없고 내가 아는 것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 지식의 부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없고 아래로 자라는 덩굴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발적 지식의 부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기억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데가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어디에서 있냐면 피아제, 하슈의 권제술 설명을 할 때 보면 여기에 코그니티브, 그 다음에 리얼 월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여기에서는 인지 그 개념 변화 이론에서 설명할 때는 아래로 자라는 건 코그니티브, 위로 가는 거는 리얼 월드, 현상 관찰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형식적 지식이라는 건 C2, R2를 모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발적 지식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C1, R1을 모두 포함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얘하고 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인젠 웨스트의 포도덩굴이 조금 더 포괄적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계시면서 여러분 답원에 보니까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을 가진 학생에게 연주시차를 학습하게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주시차는 천동설을 가진 학생에게는 바로 R2 상황이죠. R2가 되니까 이거는 갈등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틀려요.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 교사가 만든 지필평가 문항입니다. 여기 지필평가 이거 줄지줘야죠. 지필평가는 최근에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평가 문항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좋은 문항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한 군데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자, 기억입니다. 답지 기억은 목적론적 설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목적론적 설명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 설명하는 게 목적론적 설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실제 답지 기억을 보니까 매가 땅 위에 작은 먹이를 보기 위해 우수한 시력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땅 위에 작은 먹이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보려고 우수한 시력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목적론적 설명이 맞습니다. 니은입니다. 이 문항은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여러분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려면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잖아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매가 어떻게 우수한 시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자연선택으로 설명한 걸 골라라. 그러면 자연선택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인지적 영역입니다. 디귿, 이거는 공부개정에서 어디냐?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는 곳이죠. 요거 잘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명의 본질 탐구입니다. 현금펜으로 줄쳐 놓으세요. 자, 이런 생명의 본질 탐구에서 주로 나오는 기계론, 생기론, 유기체론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생명과학에서만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화학에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전공들도 과학사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쯤은 개념을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 기억입니다.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이론, 형광펜 줄쳐 놓으시고요. 생기론은 발전적 연구 프로그램이다. 아까는 전진적, 여기는 발전적. 하지만 영어는 똑같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진적 연구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진이 되려면 설명력만이 아니라 예측력,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기계론자들, 자, 형광펜하고 동그라미. 자, 그래 놓고 여기 설명이 있네. 생물이 물리화학적 법칙이 적용되는 일종의 기계.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기력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생명 요소 없다. 물리화학적 원리로 분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실험적으로 입증해 왔다. 이게 기계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계론은 물리화학적인 법칙이 적용된다. 물리화학적인 원리, 기계적인 메커니즘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포인트만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생기론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벌써 생기론이죠. 복잡한 생명현상을 기계론적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비판한 거죠. 그러면서 물질 대사와 같은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생기력 나타났네. 거기 줄쳐야죠. 생기력이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조건에서 성장하고 분화하는 식물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 등은 기계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생기론은 생기력의 실제를 규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기체론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생기론이 나와 있죠. 자, 이걸로 볼 때 발전적 연구 프로그램이 안 되죠. 왜요? 설명력조차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기론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발전적이 아니라 퇴행적 연구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셔야죠. 니은입니다. 기억에 창발적 특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창발적 특성 줄쳐놓고
창발성은 발현성이라고도 합니다. 발현적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아래 단계, 이전 단계에서는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읽어보니까 홀테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홀테인은 생명현상을 설명하는데 생기론이나 기계론 모두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설명체계인 유기체론이 나타났다. 유기체론자들은 모든 유기체가 부분들로 분해하면 전체의 특성이 없어진다. 그리고 유기체 전체는 분석이 불가능한 형이성학적 존재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과 방법으로 분석이 된다. 일부 생명현상을 분자 수준의 생화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기계론이 생물체에서 구성 단계가 낮은 분자나 세포 소기관이 높은 수준의 세포나 조직으로 통합될 때 나타나는 땡땡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유기체론이 보완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창발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나타난 것처럼 상위 단계에서는 이전 아래 단계와는 다른 현상들이 발현이 되는 거죠. 자, 디귿. 이 사례는 과학 지식의 잠정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을 보는 관점이 기계론, 생기론, 유기체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관식으로 바꾼다면 근거를 어떻게 쓰면 돼요? 생명을 보는 본질에 대한 탐구들이 기계론적인 관점, 생기론적인 관점에서 유기체론적인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에서는요. 다음은 천체의 운동과 행성에 대한 수업을 위해 준비한 과학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줄쳐 놓으셔야 되죠. 여기서 옳은 것만 고르세요. 기억입니다. 가에는 연역적 추론 방법이 이용되었다. 연역적 추론 방법 줄쳐 놓으세요. 연역적 추론이 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일반화된 전제로부터 특수 사례나 어떤 현상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가번을 봐요. 행성들은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독특한 움직임 때문에 천문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에우독소스는 어떤 행성이 배경 별들에 대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나서 어떤 기간 동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이전의 경로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았고, 자, 에우독소스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됩니까? 귀납인 거예요. 왜 귀납이에요? 관찰을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한 거잖아요. 귀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에다가 줄치시고, 여러분 이런 의문이 바로 뭡니까? 인과적 의문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거는 볼펜 같은 걸로 줄쳐 놓으시고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에우독소스는 이렇게 여러 겹의 동심천구들의 행성들이 붙어서 회전한다는 동심천구 모형을 제안하였다. 여러분은 형광펜으로 동심천구 모형 이론을 제안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어떤 인과적 의문에 대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론이자 가설이죠. 그렇죠? 귀추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귀납과 귀추는 있는데 연역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이요. 기억의 상황에서, 자, 기억을 올라가서 봅니다. 지구중심설은 쿤의 관점으로 볼 때 전과학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쿤의 과학혁명 민론에서 보니까 전과학, 정상과학, 그리고 위기, 그리고 과학의 혁명, 그리고 새로운 정상과학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거를 나누는 게 이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이 각각을 구분하셔야 돼요. 전과학은 여러분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렇다 할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이론이 없는 거예요. 아직 밝혀진 내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실험, 관찰과 탐구 활동이 쌓이면서, 자료들이 쌓이면서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전과학으로부터 여기는 여러 이론이 존재하고 경쟁하는 상태라면 여기서는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면서 정상과학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상과학이라는 증거는 수수께끼 풀이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죠? 수수께끼 풀이 활동이 있으면 정상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기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변칙 사례가 수수께끼 풀이 활동을 할 때도 확증된 어떤 사례도 있지만 비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사례가 바로 변칙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변칙 사례가 나타났다고 위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변칙 사례가 나타나도 정상과학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려는 활동을 하죠. 패러다임 안에서 해결하려는 활동을 하는 거는 수수께끼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지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뭐가 됩니까? 변칙 사례 중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가 되는 거예요. 변칙 사례가 많이 쌓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많이 쌓이면 해결하지 못하게 되겠지만 하나가 나오더라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위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되었다가 위기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옳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를 새로운 정답을 찾기 위한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답을 찾기 위한,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하니까 좀 이 설명을 제대로 되는데 새로운 설명을 찾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새로운 설명을 찾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그 여러 개의 여러 이론들 중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정답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지지하기 시작하면 그게 혁명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입니다. 그래야지 혁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으니까 얘가 정상과학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상과학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수수께끼가 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수수께끼 풀이를 하면 이것이 새로운 정상과학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기 보면 나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우독소스가 지구 중심설이 있는데 이걸 역행 같은 걸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옆에다가 알투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끼리 약속이라고 했죠. 변칙사례니까 알투네. 그런데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지구 중심설을 보완해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요. 뭐가 생각나요? 이제 여러분의 스코프가 레벨 1을 지나면서 넓어졌잖아요. 변칙 사례가 나타났는데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지구 중심설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보완했어요. 이거는 포퍼가 얘기하는 반증주의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인 거예요. 요즘에도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옆에다가 알투가 나타났지만 폐기는 안 됐구나 표현을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러면서 주전원 이론에 상응점을 추가해서 다시 재정립을 합니다. 그의 모델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행성의 운동을 비교적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나 정밀한 관측 자료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행성의 운동에 대한 변칙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예측도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코페르니쿠스가 행성들이 태양주위를 원운동한다는 태양중심설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여러분 변칙살의 R2가 나타났지만 폐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C1을 수정하고 C1을 또 수정하고 계속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패러다임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의 활동은 뭐가 되냐면 정상과학인 거예요. 아직은 정상과학입니다. 그런데 기억으로 들어가면 계속 변칙사례들이 나타나게 됐고 예측도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태양중진설이 나왔다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 기억은 위기에 가깝죠. 아셨죠? 계속적으로 변칙사례가 나타났는데 계속 예측도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가깝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각은 아니죠. 디귿입니다. 다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과학 지식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사례이다. 형광펜으로 쫙. 최근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구성주의 관점은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성주의 관점은 철학적 관점이죠. 과학적 방법이죠. 사회적 합의가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에서는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최근에 아예 대놓고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보니까 톰보의 명왕성 그 얘기, 국제천문연맹 그 얘기 또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표현 되게 중요하죠.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기존의 관점에서는 과학적 방법은 실험이나 관찰이나 귀납이나 연역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지식이 형성되고 변화 발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최근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구성된다라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자, 이번에는 13번입니다. 다음은 바다 코끼리의 체온 유지. 이것도 여러 번 우리가 했었죠. 여기 주제에다가 줄 쳐놓고요. 체온 유지가 핵심이죠. 자, 이걸 여기에 탐구해서 가설 검증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자료이다. 여러분은 형광펜으로 가설 검증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자료 줄 쳐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거 박스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과들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설 검증 방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과적 의문. 여기에 가설이 잠정적인 답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가설 검증 방법에다가 형광펜 해놓고 거기에는 또 추가적인 박스 해놓고 그 안에 각각 고안 과정의 4가지 요소 있죠? 형광펜을 줄쳐놔야죠. 그러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뭐야? 첫째, 가설의 요소를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가설을 검증할 때는 가설 안에 가설 자체가 변인 간의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인, 결과 요소를 찾고, 두 번째는 가설 요소에 해당하는 변인을 찾고, 그 다음에 조작 방법, 변인의 조작과 통제 관찰 방법을 고안하고, 요즘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작, 통제, 관찰 방법이 바로 종속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설의 평가 기준을 고안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진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이거를 기각할 것인가 수고용할 것인가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 아시겠죠? 1번,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고안할 때 피하 지방에 대응하는 것으로 버터를 사용해서 가설 검증 방법의, 여러분 박스 여러분 보시면 출제자님들이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도 문제 낼 때 이런 기호 같은 거 사용할 때 되게 조심해요. 여기 딱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디를 보라는 거냐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가설 검증 방법.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안 과정과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일단 가설에서 요소를 찾는 거잖아요. 가설에서 요소를 찾는 건 뭐냐면 그 가설에서 찾아야죠. 그거는. 왜냐하면 가설에서 찾아라 그랬으니까 가설에 올라가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인 요소가 뭐냐면 두꺼운 피하 지방, 그 다음에
결과 요소는 체온 유지 이런 게 오겠죠. 그 다음에 요소에 대응이 되는 변인을 찾아라 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변인은 실험할 때의 변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작할 게 뭐냐면 버터를 이용할 거잖아요. 버터. 그러니까 버터를 뭐 얇게 할지 아니면 그냥 버터만 할지 그냥 버터를 넣을지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를 측정할 거고 나머지 통제하는 것들도 다 찾아라. 그리고 실험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버터 여기 조건 평가 기준을 고안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보셔요. 평가 기준은 뭐냐면 가설의 진위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떨 때 수용하고 어떨 때 기각하느냐. 버터를 꽂아놓은 온도계의 온도가 변화가 작다면 가설을 수용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도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에 대한 창발적 특성. 이것도 교과 또 나왔죠. 요거 여러분 교과와 관련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은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물리학의 발전과 물리 교수학습 상황에 있어서 모형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형의 의 이거 줄쳐놓고 자료의를 통째로 박스에 놓으시고 통째로 외웁시다. 자,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현대 물리학의 발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두 가지 원자 구조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 2는 원자 모형이래요. 자,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자료 1은 외우고 갑시다. 일단 모형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두 가지예요. 일단 과학사에서 이론의 형성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중요한 수단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두 가지를 외우시고요. 그런데 모형이 하는 역할들이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모형의 역할 쓰는 거 나왔잖아요. 1번 지금 보면서 외우세요. 보면서 1번 관찰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합니다. 2번 새로운 사실에 대한 예측과 실험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새로운 사실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실험을 유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실험을 유도합니다. 세 번째, 이런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이 또 제안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기존 모형이 수정되기도 하면서 발전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우리가 얘기하면 하지만 이런 모형은 여러 가지 탐구나 교수학습 상황에서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외워봐요. 첫 번째 문장 뭐예요? 모형이란 이론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리만이 아니죠. 물화생지 모두입니다. 두 번째, 모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미 관찰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실험이나 예측을 유도하죠. 새로운 예측이나 실험을 유도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실험 결과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 제안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의 모형이 수정되고 변화됩니다. 하지만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교과 전공이니까 넘어가고요. 네 번째 줄까지는 넘어가고 니은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니은에서 언급한 모형의 한계 두 가지를 여러분 니은에서 언급한 물리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한계 이거잖아요. 이거를 언급한 모형의 한계 두 가지를 모형 2와 관련지어 설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형 1이 아니라 모형 2와 관련지어 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봤을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건 비공유 속성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한계점이라는 건 비공유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옆에다 비공유 속성 써놓고 구체적인 비공유 속성을 찾아서 쓰는 게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연결하면 오개념이 유발될 수 있다. 이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는 모형 2와 관련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핵과 전자 이런 것들의
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자 모형을 쓸 때 가장 문제점이 원자 모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딱 찍잖아요. 이것 이렇게 찍어도 이게 핵과 원자의 크기와는 상대적인 실제 비율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점으로 찍은 것과 원자핵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크기, 상대적인 크기와 일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꼭 점으로 찍은 게 전자의 개수를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운동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예시를 이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개만 써라 그랬으니까 딱 2개만 찾아서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레벨 1하고 다르게 이게 많이 섞이니까 패턴을 보면서도 조금은 아마 통합적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